이 황보를 줄 테니 저 여인을 당장 풀어주시오. 칠두에게 붙잡혀 포승줄에 묶인 윤채령을 구하겠다며 가난한 호랍이 한만석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황소를 내놓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저작거리는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했지요. 저 귀한 소를 노비와 바꾸다니 제정신이 아니구먼. 한만석의 손으로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난 윤채령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그리고 그 무모해 보이는 선택은 훗날 한만석의 삶을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이제 호라비와 노비의 기막힌 인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에 나지막한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지붕은 지피 군데군데 헐어 비가 새고 벽은 갈라져 찬바람이 스며드는 허름한 집이었지요. 그 집에는 한만석이라는 호라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만석의 품에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갓난아이 길상이 있었고 마당 한쪽 외양간에는 집안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누렁소, 황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만석은 아이를 배난의 민숙희와 함께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살림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작은 초가집에서 서로 기대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민숙희는 아이를 낳던 날 피를 많이 쏟고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바람조차 누슨 늦가을 새벽 한만석은 태어난 핏덩이, 길상을 두 손에 안은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주저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방 안에는 갓난아이 길상의 우렁찬 울음소리와 아내를 잃은 한만석의 소리 없는 울음이 함께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지만 한만석은 차마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습니다. 제 품에 안긴 아이가 살아있으니 무너진 마음을 붙잡고 버틸 수밖에 없었지요. 민숙희를 묻고 돌아온 집안에는 아직도 사람 온기가 남아있는 듯했지만 그 집은 이미 예전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한만석은 하루아침에 아내를 잃고 갓난아이 길상을 홀로 품에 안은 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살리려면 무엇보다 먼저 젖을 먹여야 했지요. 하지만 한만석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낡은 초가집과 말 못하는 누렁소 황보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래도 한만석은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제 품에 안긴 길상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한만석은 더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거친 천으로 길상을 단단히 싸서 등에 업은 뒤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로 나섰지요. 이웃인 안성댁의 집에 닿은 그는 망설일 것도 없이 무릎을 꿇고 차디찬 땅바닥에 이마를 떴습니다. 안성댁 형수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길상에게 젖 한 모금만 먹여주십시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한만석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때는 부끄러움도 자존심도 모두 얼어붙은 땅바닥에 내려놓은 뒤였지요. 안성댁을 비롯한 마을 안악들은 안쓰러운 마음에 혀를 차면서도 하나같이 기꺼이 젖을 내어 주었습니다. 핏덩이 같은 아이가 간드러지게 울다 젖을 조금씩 받아먹을 때마다 한만석은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길상아, 부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 아비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지켜내마. 그 아이의 이름은 길상이었습니다. 호랑이처럼 기운차고 씩씩하게 자라라는 뜻으로 한만석이 제 손으로 직접 지어준 이름이었지요. 한만석은 이웃들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젖을 나누어 준 집이면 이른 새벽부터 어김없이 찾아가 마당에 장작을 패주었고 무너진 담장을 보수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밭도 대신 매주었지요. 고마운 안악들은 한만석이 일하러 나간 사이 길상을 제 자식처럼 품에 안아 달래주었습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함께 아이 하나를 키워내는 날들이 흘러갔습니다. 한만석은 포대기로 길상을 등에 업고
단단히 동여맨 채 자갈밭에서 일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허리를 굽혀 쟁기질을 할 때마다 등에 업힌 아이가 아래로 쏠릴까봐 늘 조심스러웠지요. 몸을 한번 움직일 때마다 포대기 끈을 다시 고쳐매고 아이의 숨소리를 먼저 살폈습니다. 길상이 등 뒤에서 잠이 들면 한만석은 자갈밭을 오갈 때마다 걸음걸이부터 조심했습니다. 울퉁불퉁한 돌밭은 발을 옮길 때마다 몸이 쉽게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그 흔들림에 아이가 깰까봐 한만석은 한 걸음 한 걸음을 더욱 조심스레 옮겨 다녔습니다. 그러다 길상이 뒤척이는 기척이라도 느껴지면 낮은 목소리로 자장가를 흥얼거리며 아이를 달랬습니다. 그렇게 한만석은 일을 하는 내내 일보다 먼저 아이의 안위부터 살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 한만석의 곁에는 언제나 황보가 있었습니다. 황보는 한만석이 민수키를 잃고 마당에 주저앉아 통곡하던 날에도 큰 눈을 껌뻑이며 다가와 거친 혀로 주인의 어깨를 핥아주던 동무였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는 짐승이었으나 그 눈빛만큼은 세상 어떤 위로보다 따뜻했습니다. 험한 밭을 갈 때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묵묵히 쟁기를 끌어주었고 한만석이 지게를 내려놓고 쓰러지듯 쉴 때면 그 옆에 와 가만히 함께 있어 주었지요. 한만석의 땀방울과 황보의 숨소리, 그리고 길상의 울음소리가 함께하던 세월 속에서 갓난아이였던 길상은 어느새 흙바닥을 맨발로 뛰어다니는 네 살배기 아이가 되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한만석은 마당에 쭈그리고 앉아 길상의 낡은 저고리를 들여다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기마다 실밥이 풀려 있었고 솜은 다 빠져서 속이 비칠 지경이었지요. 산등성이를 타고 찬 바람이 내려오기 시작하는 계절인데 이런 옷 한 벌로는 겨울을 나기가 몹시 어려워 보였습니다. 한만석은 길상의 작은 어깨를 손바닥으로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따뜻한 솜옷 한 벌과 하얀 쌀밥 한 그릇, 어머니 없이 자라는 이 아이에게 그것만이라도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한만석은 이웃 아주머니에게 길상을 잠시 맡긴 뒤 품첨이라도 벌어보려 이웃 마을로 일을 나갔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황보는 말없이 한만석의 곁을 따랐습니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리고 찬 공기가 코끝을 스치는 길이었지만 한만석은 묵묵히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장터에 들어서자 사방이 왁자지껄했습니다. 생선 장수의 호객 소리와 떡 파는 안성댁의 목청이 뒤섞였고 온갖 물건을 늘어놓은 좌판 사이로 사람들이 어깨를 부딪히며 오갔지요. 그런데 장터 한쪽 구석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둥글게 모여 있었습니다. 한만석이 고개를 들어 안을 들여다보니 얼어붙은 흙바닥 위에 한 여인이 꿇어앉아 있었습니다. 굵은 포승줄이 여인의 두 손목을 짐승 묶듯 단단히 쭈차매고 있었지요. 여인 앞에는 험상궂게 생긴 칠두가 채찍을 손에 든 채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습니다. 인연이 감히 도망을 쳐 채찍이 여인의 등을 후려쳤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꼿꼿이 든 채 입술을 굳게 다물고 정면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한만석은 그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깊고 고요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차갑게 가라앉은 절망과 세상을 향한 체념이 어려 있었지요. 모든 것을 잃고 더 잃을 것도 없는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한만석은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길상을 낳고 피를 쏟으며 쓰러져 가던 민수키의 마지막 눈빛이 그 여인의 눈동자와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윤채령이었습니다. 한때 이 고을 일대에서 손꼽히던 거상의 외동딸로 비단 옷을 입고 장부를 넘기며 자란 규수였지요. 하지만 탐욕스러운 권상익이 억울한 누명을 씌워 윤채령의 집안을
하루아침에 망하게 만들었고 재산마저 모조리 빼앗아갔습니다. 하루아침에 의지할 곳을 잃은 윤채령은 끝내 악독한 칠두의 손에 팔려 짐승처럼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한만석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눈앞에서 매를 맞고 있는 여인을 그냥 두고 돌아설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진 것이라곤 이 황보 한 마리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를 내주면 내년 농사도 막막해지고 길상에게 먹일 것조차 없어질 것이 뻔했습니다. 한만석은 자신도 모르게 황보의 굵은 목을 두 팔로 끌어안았습니다. 황보는 말없이 한만석 쪽으로 몸을 기대왔지요. 그 따뜻한 체온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윤채령을 살리자니 길상이 굶을 것 같았고 그대로 돌아서자니 저 여인을 두고 평생 마음 편히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한만석의 숨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한 걸음만 물러서면 모른 척하고 돌아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여인을 보고 있자니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황보야, 정말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다오. 그때 이미 한만석의 발은 칠도 앞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보다 가슴이 먼저 움직인 것이었지요. 칠두는 비웃는 얼굴로 눈을 가늘게 뜨고 한만석을 훑어보았습니다. 하지만 한만석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황보를 줄 테니 저 여인을 풀어주시오. 장터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한만석에게 쏠렸지요. 칠두는 황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등치 좋고 튼실한 황소였습니다. 값으로만 따지면 노비 몇 명과 맞바꾸고도 남을 만했지요. 칠두는 덥석 고삐를 받아 쥐었습니다. 한만석은 칠두의 손에서 노비 문서를 낚아채듯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두 손으로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날려버렸지요. 종이 조각들이 바람을 타고 장터 위로 흩어졌습니다. 저 귀한 소를 노비와 바꾸다니 제정신이 아니구먼. 사람들은 저마다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한만석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던 윤채령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거칠지만 따뜻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낭자 갈 곳이 없으시면 우리 집으로 함께 가시지요. 윤채령은 처음에는 그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고 마음을 굳게 닫아버린 뒤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만석의 손바닥에 박인 굳은 살과 갈라진 손마디가 눈에 들어왔지요. 거짓을 모르는 손이었습니다. 윤채령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그 손을 잡았습니다. 한만석은 윤채령을 부축해 조심스레 일으켜 세웠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황보는 이미 칠두에게 끌려가면서도 한만석을 향해 크고 젖은 눈을 껌벅이고 있었습니다. 한만석은 차마 오래 바라보지 못하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윤채령과 함께 장터를 빠져나왔지요. 찬바람이 두 사람의 등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황보의 울음소리는 장터 저편으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윤채령이 처음 한만석의 초가집 살인문을 들어서던 날, 마당에는 찬바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부엌 아궁이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들마루 한쪽에는 거미줄까지 쳐져 있었지요. 방 안에도 변변한 세간 하나 없이 낡은 이불 한 채와 작은 밥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큰 상단에서 자라온 윤채령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윤채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짐승처럼 묶여 끌려가던 자신을 구해준 한만석의 은혜가 눈앞의 초라한 살림보다 훨씬 크게 다가왔기 때문이었지요. 윤채령은 그날 밤 홀로 부엌에 앉아 싸늘한 아궁이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불씨 하나 없는 아궁이처럼 꺼져 있던 마음 한켠에서 작은 기운 하나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한만석이 눈을 떴을 때 부엌에서는 낯선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의 냄새였습니다. 아궁이에는 불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윤채령은 소매를 걷어붙인 채 솥뚜껑을 열어보고 있었지요. 한만석은 방문 앞에 서서 한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도록 차갑고 조용하기만 하던 집안에 오랜만에 사람 사는 기운이 돈다는 것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을 데웠습니다. 이후 안성댁에게 맡겨두었던 길상이도 곧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길상은 윤채령을 마주하자마자 걸음을 멈추고 한참이나 고개를 들어 올려다 보았습니다. 까만 눈동자를 동그랗게 뜨고 서 있던 아이는 이내 윤채령의 치맛자락을 두 손으로 꼭 붙잡았습니다. 윤채령이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자 길상은 수줍게 웃음을 지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윤채령은 그 자리에서 선뜻 대답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미의 얼굴도 품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자란 아이가 내뱉은 그 한마디가 가슴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윤채령은 얼른 고개를 돌려 젖어오는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날 이후로 길상은 윤채령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부엌에 들어가면 문지방에 쪼그리고 앉아 안을 들여다보았고 마당을 쓸 때면 작은 나뭇가지를 들고 옆에서 서툴게 따라하곤 했습니다. 윤채령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면 길상은 물동이 곁에 바싹 붙어 보폭을 맞춰 걸었습니다. 윤채령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돌밭에서 놀다 손등을 긁혀 돌아온 길상을 무릎에 앉히고 울타리 가에서 뜯어온 약초를 지시겨 상처에 발라주었습니다. 길상이 아프다며 입술을 삐죽이면 윤채령은 상처에 호하고 숨을 불어넣으며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는 자신도 모르게 길상의 작은 머리를 품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윤채령의 눈에서는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리곤 했습니다. 한만석은 그런 광경을 멀찍이서 바라보다가 조용히 시선을 거두고 돌아섰습니다. 윤채령이 집에 온 뒤로 한만석의 하루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해질 무렵 지게를 지고 비탈길을 내려오면 살인문 안쪽에서 바삐 움직이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채령이 마중 나와 시원한 물 한 사발을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한만석은 그 사발을 두 손으로 건네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동안 그는 괜히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며 무뚝뚝하게 굴곤 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윤채령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따스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한만석은 빈 사발을 돌려주며 굵은 목청을 한번 가다듬었습니다. 고맙소. 말은 짧았으나 그 안에는 차마 다 담지 못한 고마운 마음이 실려 있었습니다. 윤채령은 그런 한만석을 잠시 바라보다가 작은 미소를 지은 채 부엌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두 사람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타인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산골 자갈밭을 맨손으로 일구며 살아온 호랍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큰 상단에서 귀하게 자랐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여인이었습니다. 살아온 길은 판이하게 달랐지만 상처 입은 두 사람이 낡은 초가집 아래에서 서로의 온기에 기대게 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녁이면 아궁이의 붉은 불빛이 흙벽에 은은하게 번졌고 한만석과 윤채령은 들마루에 나란히 앉아 마당에서 뛰노는 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장작 타는 소리와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어우러지는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한만석의 마음 한편에도 오래전 꺼졌던 온기가 다시금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윤채령 역시 그 따스한 불빛 앞에 앉아 있을 때마다 꽁꽁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고단한 삶에도 봄 기운처럼 천천히 따뜻한 숨결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봄 기운이 산자락을 타고 내려오자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소를 끌고 나와 굳은 땅을 일구느라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한만석은 이웃집 일을 거들며 품춤을 받아 봄을 버텨냈지만 정작 제 밭 앞에 서면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졌습니다. 항부 없이 홀로 굳은 흙을 뒤집는 일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만석은 이를 악물고 두피를 내리쳤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어깨가 욱신거려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윤채령은 그런 한만석의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을 구하려고 황보를 내준 탓에 한만석이 저토록 고된 봄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윤채령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윤채령은 며칠 동안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밥상을 차리다가도 손을 멈추고 빨래를 널다가도 시선이 먼 산으로 향하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윤채령은 문득 뒷산 쪽으로 시선을 멈추었습니다. 아름드리 참나무가 빼곡히 들어선 산자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슬이 촉촉이 맺히고 햇살이 지나치지 않게 들며 바람 또한 서늘하게 감도는 곳이었습니다. 윤채령은 그 산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빛을 달리했습니다. 윤채령은 어릴 적 아버지 곁에서 귀동냥으로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참나무가 좋고 습기가 알맞고 바람이 지나치지 않은 산에서는 귀한 표고버섯을 키울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품질이 좋은 것은 값이 높게 쳐졌고 큰 상단에서도 따로 찾는다고 했습니다. 윤채령은 곧 한만석을 불렀습니다. 밭일은 잠시 미루고 저와 함께 뒷산에 올라가 보시지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한만석은 비치를 내려놓고 윤채령을 따라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윤채령은 참나무 몇 그루를 짚어보며 나뭇결과 껍질 상태를 찬찬히 살폈습니다. 그러고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이 산이면 버섯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방법이 있으니 함께 해보면 좋겠습니다. 한만석은 뜻밖의 제안에 윤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버섯이요? 예,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잘 키워내기만 하면 장에 내다 팔 수 있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산이 그 일을 하기에 더없이 알맞습니다. 한만석은 잠시 빼곡한 참나무 숲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가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말이 없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낭자를 믿겠소. 해봅시다. 그날부터 윤채령과 한만석은 함께 버섯을 키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알맞은 참나무를 고르고 자리를 살피는 일부터 하나하나 정성을 들였지요. 서두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무의 상태를 보고 습기를 살피며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만석은 윤채령이 일러준 대로 새벽마다 산에 올라 상태를 살피고 정성을 쏟았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등이 끊어질 듯 아파도 쉬지 않았지요. 윤채령 역시 길상을 업거나 곁에 두고 산에 올라 거들며 하루하루 마음을 다해 보살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른 봄 새벽 한만석은 늘 그렇듯 산에 올랐다가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참나무 곁에 도단한 버섯들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얗고 탐스러운 버섯이 군데군데 올라와 있었고 산 공기 속에는 맑고 깊은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한만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버섯 하나를 조심스럽게 감싸 쥐고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수키를 잃은 날부터 젖동량을 다니던 때 황보를 내주던 순간까지 지나온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낭자, 어서 와 보시오. 산 아래에 있던 윤채령이 한만석의 목소리를 듣고 서둘러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모습을 본 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그 광경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버섯을 장터에 내다 놓자 사람들의 반응은 금세 달라졌습니다. 향이 좋고 품질도 좋다며 찾는 이들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한 번 사간 사람은 다음 장날 다시 찾아왔고 소문은 자연스럽게 다른 고을로도 퍼져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상단에서도 사람을 보내 물건을 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렇게 한만석의 버섯은 점점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소식이 널리 퍼지던 어느 날, 저녁 한만석은 마루 끝에 걸터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유난히 또렷한 밤이었습니다. 한만석은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우리 길상이 이제 굶기지는 않겠소. 밤바람이 조용히 뒷산의 참나무 가지를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한만석의 백화고가 왕실에 올리는 진상품이 되었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온 고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장터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주막술상 위에서 안성댁을 비롯한 여인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 말은 점점 더 크게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 소문은 관아 담장 안까지 들어가 안채 깊숙이 앉아있던 한 사람의 귀에도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 자는 이 고을 원님 권상익이었습니다. 권상익은 겉으로는 백성을 위하는 체했지만 속으로는 제 입속만 챙기는 자였습니다. 해마다 고을 곳간은 비어가는데 백성들의 살림은 나아지지 않았으니 그 곡식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권상익이 억울한 누명을 씌워 윤채령의 집안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재산까지 모조리 빼앗아간 장본인이었습니다. 권상익은 백화고 이야기를 듣자마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왕실에 올리는 진상품이라면 그 공은 자연히 제 이름으로 돌아올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귀한 백화고를 제 손에 넣어 해마다 바칠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 큰 권세를 얻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권상익의 입가에는 어느새 욕심 어린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는 곧장 포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한만석의 초가집 앞에는 무장한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선두에 선 포졸 하나가 목청을 높였습니다. 관청의 명이다. 이 뒷산 일대는 오늘부터 관아의 땅이니 당장 물러가거라. 한만석은 살인문 앞에 두 발을 굳게 디디고 섰습니다. 하지만 창과 곤봉을 든 포졸들 앞에서 맨몸으로 맞설 수는 없었지요. 주먹을 쥐고 이를 악물었지만 관가의 힘 앞에서는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바로 그때 윤채령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윤채령은 한만석의 팔을 가볍게 붙잡아 뒤로 물리고 포졸들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올리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은 윤채령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지요. 포졸들도 그 기세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권상익 나으리께 전해 주십시오. 직접 뵙고 드릴 말씀이 있다고. 윤채령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쉽게 흘려들을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포졸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물러섰고 윤채령은 곧장 관아로 향했습니다. 한만석은 그런 윤채령의 뒷모습을 보며 애를 태웠습니다. 낭자 혼자 가면 위험하오. 내가 함께 가겠소. 윤채령은 돌아보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길상을 지켜주십시오. 저를 믿으시면 됩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윤채령은 이미 관아로 향하는 길 위에서 마음을 정하고 있었지요. 권상익은 대청에 앉아 윤채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남루한 차림의 여인으로만 보였을 뿐 제 손으로 몰락시킨 집안의 딸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윤채령은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고개까지 숙이지는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오래 눌러온 분노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과 집안이 무너지던 날의 기억이 한순간에 떠올랐지요. 하지만
윤채령은 그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자를 무너뜨리려면 먼저 그 탐욕부터 흔들어 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윤채령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뒷산에서 나는 버섯 몇 개로는 큰 이익을 얻기 어렵습니다. 제게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키워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권상익의 눈이 가느다랗게 변했습니다. 무엇이냐? 그런 방도가 정말 있단 말이냐? 예, 나으리 참나무에 짐승의 배설물과 썩은 진흙을 바르고 해가 들지 않는 축축한 곳에 묻어두면 보름도 지나기 전에 버섯이 무더기로 올라올 것입니다. 권상익은 그 말을 듣자마자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두 눈에는 욕심이 그대로 비치고 있었지요. 윤채령은 그 눈빛을 보며 속으로 차갑게 숨을 삼켰습니다. 백화고는 맑은 이슬과 서늘한 바람을 받아야 제대로 자라는 버섯이었습니다. 짐승의 오물과 썩은 진흙 속에서는 좋은 버섯이 나올 리 없었지요. 윤채령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 곁에서 백화고 기르는 이치를 숱하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욕심에 눈이 먼 사람은 듣고 싶은 말만 믿는 법이었습니다. 권상익은 윤채령의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릎을 치며 기뻐했지요. 과연 쓸모있는 계집이로구나. 윤채령은 조용히 물러나며 그의 얼굴을 다시 한번 똑똑히 눈에 담았습니다. 아버지의 원수이자 가문을 몰락시킨 자의 종말이 스스로의 끝없는 탐욕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윤채령은 이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관아문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안으로 들어설 때보다 한결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어느덧 기운 해가 산등성이에 걸쳐져 긴 그림자를 들이오는 늦은 오후였습니다. 살인문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한만석은 윤채령의 모습이 보이자마자 다급히 다가왔습니다. 별다른 일은 없었는지 묻는 그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윤채령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버섯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만석은 그 말에 담긴 깊은 속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윤채령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평온하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를 믿고 묵묵히 곁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권상익은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감긴 눈꺼풀 너머로 산더미처럼 쌓인 백화고와 그 대가로 얻게 될 막강한 권세가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탐욕이 이미 이성을 가려버린 탓이었습니다. 날이 밝기가 무섭게 권상익은 자신의 재산을 닥치는 대로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먼 자는 앞뒤를 살피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는 고을 외곽에 버려진 넓은 냅지대를 사들이는데 가산의 절반을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백화고를 바쳐 얻게 될 높은 관직과 부귀영화뿐이었습니다. 늪지대를 손에 넣은 권상익은 즉시 백성들을 소집했습니다. 사또 나으리의 명이다. 지금 당장 촌리와 지게를 챙겨 나오너라. 포졸들이 이른 새벽부터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한창 농사일에 매달려야 할 농부들이 영문도 모른 채 끌려 나왔습니다. 백성들의 안색은 어둡고 수심이 가득했으나 관아의 서슬퍼런 명령을 거역할 방도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삽을 들고 늪지대로 향했습니다. 권상익이 지시한 일은 기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멀쩡한 참나무를 베어오게 하더니 그 나무에 짐승의 배설물과 썩은 진흙을 뒤섞어 잔뜩 바르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것들을 축축한 늪지 구덩이에 처박으라 명했습니다. 백성들은 코를 찌르는 악취 속에서 삽질을 하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으나
누구도 입을 열어 불평할 수는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드넓은 유지대는 진흙 구덩이로 가득 찼습니다. 권상익은 하루에도 몇 번씩 그곳을 찾아와 상황을 살폈습니다. 비단 도포 자락을 걷어 올린 채 악취가 진동하는 진흙밭을 거리낌 없이 돌아다니며 벌써부터 만족스러운 웃음을 흘렸습니다. 버섯이 채 돋아나기도 전에 한양의 권력자들에게 바칠 예물과 자신이 누릴 권세를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새벽 두지대로 달려간 권상익은 구덩이마다 솟아오른 버섯들을 발견하고 크게 환호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둥글고 하얀 것이 제법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권상익은 두 손을 번쩍 치켜들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드디어 되었다. 바로 이것이다. 하지만 권상익은 그때 이미 자신의 욕망에 눈이 멀어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권상익은 버섯을 제대로 살필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겉으로 보이는 그럴싸한 생김새만 보고 그것이 틀림없는 백화고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윤채령은 이미 모든 사실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짐승의 배설물과 썩어 문드러진 진흙 속에서 피어난 그것은 결코 영물이라 불리는 백화고가 될 수 없었습니다. 겉은 탐스러워 보일지 모르나 그 속에는 치명적인 도끼가 가득 찬 독버섯에 불과했습니다. 윤채령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곁에서 버섯을 기르는 이치와 법도를 익히 들어왔기에 그런 천한 곳에서 제대로 된 백화고가 나올 리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탐욕에 눈이 먼 권상익에게는 그런 이치가 눈에 들어올 리 만무했습니다. 그는 버섯들을 가장 화려한 비단 상자에 정성껏 담게 했습니다. 바닥에는 하얀 솜을 두툼하게 깔고 버섯 사이사이에 향나무 가지를 채워 넣어 겉모양을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그는 직접 붓을 들어 진상품 목록에 자신의 공적과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이윽고 비단 상자들은 한양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궁궐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진상품을 하나하나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의 수라상에 음식을 올리기 전 상궁이 먼저 맛을 보아 독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나라의 엄격한 법도였습니다. 담당 상궁은 권상익이 보낸 상자 속의 버섯들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멀리서 보기에는 제법 귀한 물건처럼 보였으나 가까이 다가가 살피니 어딘지 모르게 기괴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상궁은 버섯 하나를 들어 향을 맡아보았습니다. 마땅히 나야 할 맑고 깊은 산의 향기 대신 코끝을 찌르는 퀴퀴하고 고약한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하지만 상궁은 겉모양에 현혹되어 별다른 의심 없이 버섯을 조금 베어 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상궁의 안색이 순식간에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부르르 떨리던 손에서 버섯이 떨어졌고 이내 입가에 거품을 물며 그 자리에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평온하던 수라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상궁이 쓰러졌다는 비명이 터져나왔고 나인들은 사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내의원 의관들이 급히 달려와 치료를 시작했으나 독이 워낙 강했던 탓에 상궁은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사경을 헤매야 했습니다. 이 소식은 즉시 임금의 귀에 들어갔고 임금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감히 진상품에 독이 든 물건을 올려 과인을 해하려 하다니 어찌 이런 망측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진노했습니다. 임금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나 그 안에 서린 서늘한 기운에 편전 안의 대신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엎드렸습니다. 임금은 지체 없이 의금부에 삼엄한 명을 내렸습니다. 독이 든 진상품을 올린 자를 당장 압송하여 문초하라는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권상익은 자신의 처소 안채에서
한양으로부터 들려올 기쁜 소식을 기다리며 흥겨운 술상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보낸 선물 덕분에 조만간 더 높은 관직에 올라 권세를 누릴 것이라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관아 밖이 요란한 소리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횃불이 어지럽게 춤을 추고 말발굽 소리와 병장기 부딪히는 소리가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의금부에서 나왔으니 죄인은 오랏줄을 받으라는 서슬퍼런 외침이 들렸습니다. 권상익은 당황하여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쏟아진 술이 비단 도포를 적셨으나 그것을 닦아낼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방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의금부 나졸들이 들이닥쳐 권상익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무례냐며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느냐고 소리를 질러보았으나 그들에게는 아무런 통함이 없었습니다. 굵고 거친 포승줄이 권상익의 두 팔을 단단히 뚜라맸습니다. 평소 무고한 백성들을 올가매던 그 차가운 줄이 이제는 제 주인의 몸을 사정없이 감싸안은 꼴이었습니다. 권상익은 앞뒤 사정도 분간하지 못한 채 비참하게 질질 끌려 나와야만 했습니다. 관아마당에 가득한 횃불은 밤공기를 달구며 넘실거렸고 그 붉은 불빛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은 이미 죽은 사람처럼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권상익이 한양으로 압송되었다는 소문은 이튿날 해가 뜨기가 무섭게 온 고을로 번져 나갔습니다. 백성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처음에는 사태를 파악하지 못해 어리둥절하던 이들도 조금씩 흘러나오는 소문을 접하고는 비로소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누구 하나 권상익을 가엾게 여기는 이가 없었으며 속으로 쾌재를 부르지 않는 이 또한 없었습니다. 권상익이 끌려간 뒤로는 엄중한 조사가 뒤따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가 쌓아온 온갖 악행들이 낱낱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백성들의 피땀 어린 곡식을 가로챈 일부터 죄 없는 이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일, 그리고 윤채령의 집안을 풍비박산내고 가문의 재산을 몰래 가로챈 일까지 어느 하나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권상익이 부당하게 쌓아올린 재산은 남김없이 나라에 몰수되었습니다. 끝을 모르던 욕심이 결국 제 발목을 잡는 덫이 된 셈이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세운 탐욕의 탑은 끝내 제 목을 죄는 화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한만석은 이 모든 소식을 전해 듣고도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숨을 단 한 번 길게 내쉴 뿐이었습니다. 윤채령은 저물어가는 저녁 하늘을 오랫동안 응시했습니다. 산등성이 너머로 붉은 노을이 피를 뿌린 듯 번지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얼굴과 억울하게 쓰러져간 집안 식구들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윤채령의 눈가에서 맑은 눈물 한 방울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예전처럼 절망에 젖은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가슴 깊은 곳에 맺혀있던 한이 비로소 녹아내리며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뒷산 참나무 숲에는 서늘한 바람이 잔잔하게 불어왔습니다. 마치 세상을 떠난 이들이 이제는 마음 편히 살라며 그녀의 야윈 등을 어루만져 주는 듯한 손길이었습니다. 권상익이 몰락하자 그동안 짓눌려 있던 진실들이 봄볕에 눈 녹듯 하나둘 고개를 들었습니다. 의금부의 조사가 심도 있게 진행될수록 윤채령 가문에 씌워졌던 억울한 누명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빼앗겼던 양반 신분이 회복되고 가문의 명예를 다시 세우라는 어명이 담긴 교지가 내려오던 날, 윤채령은 방 안에 홀로 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그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 눈물만 쏟아냈습니다. 그것은 결코 슬픔의 발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참아왔던 응어리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해소의 눈물이었습니다.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던 날부터 포승줄에 묶여 장터 바닥에 무릎을 꿇었던 치욕의 날들까지 이를 악물고 버텨온 모든 순간이 그 눈물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한만석의 초라한 초가집 앞으로 화려한 가마 한 채가 당도했습니다. 윤채령의 신분이 회복되었으니 마땅히 예우를 갖추어 모시겠다는 전갈이 함께 왔습니다. 가마꾼들은 공손한 자세로 기다렸고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경이로운 눈으로 수군거렸습니다. 비루한 초가집에 살던 여인이 알고 보니 명망 높은 양반가에 애지중지하던 교수였다는 사실에 모두들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윤채령은 가마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비단 방석이 정갈하게 깔린 가마 안을 가만히 바라보던 윤채령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살인문 안쪽에는 한만석이 아들 길상의 손을 꼭 잡은 채 서 있었습니다. 한만석은 아무 말 없이 윤채령을 바라보고 있었고 길상은 영문도 모른 채 두 팔을 벌리고 서 있었지요. 윤채령은 가마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돌아가 주세요. 가마꾼들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윤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윤채령은 더 말을 보태지 않고 살인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팔을 벌리고 서 있던 길상을 품에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길상은 윤채령의 목을 꼭 껴안으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한만석은 그 모습을 보며 괜히 목을 한번 가다듬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아 조용히 고개를 돌렸지요. 백화고 덕분에 기와집을 지을 만큼 넉넉해진 살림이었지만 한만석은 집 단장보다 앞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잠자리에 누워도 눈이 감기지 않았지요. 뒤척이다 보면 어김없이 같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장터에서 고비를 넘겨주던 날 칠두에게 끌려가면서도 한만석을 향해 눈을 껌뻑이던 황보의 그 크고 젖은 눈망울이었습니다. 한만석은 어느 날 새벽 길상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윤채령이 부엌에서 인기척을 듣고 나왔습니다. 이른 새벽에 어딜 가시려고요? 한만석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황보를 찾아볼까 합니다. 살아있기만 하다면 반드시 데려오겠소. 윤채령은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가더니 곧 보찜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한만석의 손에 쥐어주며 조용히 말했지요. 넉넉히 챙겼습니다. 꼭 찾아오십시오. 한만석은 그 보찜을 두 손으로 받아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처음 찾아간 곳은 그날의 장터였습니다. 장터 사람들에게 수소문해 보았지만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한만석은 발길을 돌려 이웃 마을 장터로 향했습니다. 거기서도 허탕이었습니다. 황보를 팔았다는 칠두의 이름조차 아는 사람이 없었지요. 한만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사흘째 되던 날에는 산 하나를 넘어 먼 고을까지 들어갔습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무릎이 뻐근해도 한만석은 장터마다 들러 사람들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혹시 이 근방에서 누런 황소를 사고 파신 분 아십니까? 등에 작은 흰 점이 있고 왼쪽 뿔이 오른쪽보다 조금 짧은 소입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는 들어본 것도 같다며 엉뚱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한만석은 그 엉뚱한 곳도 빠짐없이 찾아갔지요. 나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한 늙은 소장수가 한만석의 말을 듣더니 턱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왼쪽 뿔이 짧은 누런소라면 저 산 너머 마을 이 서방네 논을 갈고 있을 거요. 워낙 순하고 힘이 좋다기에 소문이 났었지. 한만석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고동쳤습니다. 갈반 마을로 향하는 산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져 한만석은 더는 지체하지 못하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넘어 내려가자
드넓은 밭이 눈앞에 펼쳐졌고 그 한복판에서 누런 황소 한 마리가 묵묵히 쟁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한만석은 걸음을 멈추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등에 박힌 작은 흰 점과 오른쪽보다 조금 짧은 왼쪽 뿔을 보는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진 한만석은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황보야, 황보야. 쟁기를 끌던 황보가 걸음을 멈추고 커다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손은 천천히 고개를 돌리더니 한만석을 발견하고는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황보는 쟁기를 매단 채 한만석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고 곧이어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한만석 역시 참지 못하고 달려가 두 팔로 황보의 굵은 목을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황보의 크고 젖은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한만석은 소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밭주인인 이서방이 당황하며 달려왔으나 한만석의 사정을 듣고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만석은 보찜에서 넉넉한 우돈을 꺼내 두 손으로 건넸고 이서방도 마다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한만석은 황보의 목을 어루만졌습니다. 고생 많았지. 이제 집에 가자. 황보는 한만석의 옆구리에 커다란 머리를 비비며 기대어 걸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두 존재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며 산길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고삐를 잡고 새로 지은 기와집 마당으로 들어서자 황보는 걸음을 멈추고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기와 지붕과 넓어진 마당이 어리둥절한 듯 했습니다. 크고 젖은 눈으로 주위를 한번 둘러보던 황보는 이내 한만석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바라보던 끝에 황보는 그제야 익숙한 사람을 알아본 듯 낮고 길게 울었습니다. 음매. 그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한만석은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황보의 굵은 목을 두 팔로 와락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소를 팔던 날의 미안함이 그 울음소리와 함께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때 길상이 달려와 황보의 다리를 두 팔로 끌어안았습니다. 황보, 왔다. 황보가 왔어요. 윤채령은 마당 한편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화목한 마당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봄꽃이 흐드러지게 핀 어느 날이었습니다. 황보는 마당 한쪽에서 여물을 씹고 있었고 뒷산에서는 은은한 버섯향이 바람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한만석은 새로 지은 기와집 마루 끝에 걸터앉아 따뜻한 봄볕을 받고 있었지요. 부자가 된 뒤에도 한만석의 마음은 예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림이 넉넉해질수록 한만석은 더욱 부지런히 이웃의 형편을 살폈습니다. 아들 길상이 핏덩이였던 시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했을 때 기꺼이 젖을 내어주었던 안성댁의 은혜를 한만석은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웃집 지붕이 낡아 빗물이 샌다는 소문이라도 들리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석가래를 보수했고 홀로 지내는 노인의 밭에 일손이 모자라면 황보를 끌고 나가 밭을 갈아주었습니다. 흉년이 들 때면 곡간을 열어 쌀을 나누어 주었으며 형편이 유독 어려운 집 문 앞에는 남몰래 쌀가마니를 두고 오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한만석을 보며 입을 모아 말하곤 했습니다. 한만석은 큰 부자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예전의 그 한만석이구먼. 한만석은 그 어떤 칭찬보다도 그 말이 가장 반가웠습니다. 길상 역시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자라났습니다. 한만석이 이웃의 일손을 돕기 위해 나설 때면 길상도 고사리 같은 손에 작은 연장을 들고 졸졸 따라 나섰습니다. 윤채령은 다정한 부자의 뒷모습을 지켜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련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오게 된 것이 제 평생 가장 다행스러운 일이었다는 생각을 수없이 되새기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한만석은 마루 끝에 앉아 마당에서 뛰노는 길상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어렵사리 입을 열었습니다. 낭자 드릴 말씀이 있소. 윤채령이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자 한만석은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제 무릎 위에서 손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투박하고 거칠게 갈라진 손끝에는 낯선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만석은 짧게 숨을 들이켰다가 천천히 내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만석은 내가 투박하고 모자란 사람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소. 배운 것도 없고 내세울 것이라곤 이 두 손밖에 없지만 그래도 낭자와 길상의 곁에서 평생을 함께하고 싶소. 나와 정식으로 부부의 연을 맺어 주시겠소. 마당 너머에서는 길상의 맑은 웃음소리가 음방울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저녁 바람이 뒷산의 참나무 잎을 흔들며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윤채령은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절망하던 날, 제 앞에 불쑥 내밀어졌던 그 거칠고도 따뜻했던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새벽이 오기도 전에 묵묵히 뒷산에 오르던 한만석의 듬직한 뒷모습과 아들 길상의 상처에 약초를 발라주며 함께 웃고 울던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돌이켜보니 윤채령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곳을 제 집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포근하고 안온한 자리라는 것을 이미 마음 깊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채령의 입가에 고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 또한 이 집에서 평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한만석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윤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시울은 어느새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한만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놀던 길상이 두 사람의 분위기를 살피더니 달려와 윤채령의 무릎에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왜 울어요? 윤채령은 길상을 품에 꼭 껴안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기뻐서 그렇단다, 길상아. 봄꽃이 산천에 흐드러지게 핀 어느 좋은 날을 잡아 한만석과 윤채령은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축복 속에서 혼례를 올렸습니다. 소박하게 차려진 혼례상이었으나 그곳에 흐르는 정만은 그 어느 화려한 잔치보다도 넉넉하고 깊었습니다. 길상은 새 옷을 곱게 차려입고 마당을 이리저리 뛰놀며 누구보다 밝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한만석과 윤채령 그리고 길상은 서로를 의지하며 오래도록 한 집에서 살아갔습니다. 가난과 눈물로 시작된 세월이었으나 끝내 세 사람은 서로에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뒷산에는 버섯향이 가득하고 마당에는 웃음소리가 머무는 그 집에서 따뜻한 날들이 오래오래 이어졌습니다. 한만석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도 다른 이의 아픔 앞에서 제 것을 먼저 내어줄 줄 아는 사내였습니다. 목숨줄이나 다름없던 황보를 팔아 윤채령을 구한 것도 부자가 된 뒤에 이웃집 살인문을 먼저 두드린 것도 모두 그 넉넉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한만석은 단 한 번도 나중에 무언가 돌아올 것을 바라고 베푼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눈앞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처럼 애달프게 느껴졌기에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놓았을 뿐이었습니다. 반면 권상익은 평생을 남의 것을 빼앗는 데만 골몰했습니다. 선량한 가문에 누명을 씌우고 백성들의 곡식을 가로채며 남의 땀과 정성으로 일군 결실마저 탐하다가 결국 제 손으로 판 구덩이에 스스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탐욕이란 언제나 그러한 법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할수록 더 깊은 구덩이를 파게 되고 그 구덩이는 결국 자신의 무덤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내 손에 쥔 것이 너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남과 비교하다 보면 내 것은 늘 초라해 보이고 더 많이 가져야만 행복해질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한만석을 보십시오. 황보 한 마리가 전 재산이었던 사람이 그 황보마저 내어줄 줄 알았기에 결국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들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믿음직한 이웃,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화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베푸는 삶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내가 내어준 온기는 반드시 더 큰 온기가 되어 돌아오는 법입니다. 오늘 내 곁에 고단한 이가 있다면 한만석처럼 작은 손 하나를 먼저 내밀어 보십시오. 그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다시 돌아와 내 삶도 환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하늘은 결코 사람의 진심을 외면하지 않는 법이니까요.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그럼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